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2월 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예상 밖의 이제 일이 발생을 했죠. 미국의 언론인 터커 칼슨이 러시아의 푸틴과 대담을 가졌어요. 인터뷰를 2시간 이상짜리를.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한 10시간 정도 전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상당히 크죠.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지금 이제 특허 칼슨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어서는 뭐 살해 협박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반응이 보여주던 것처럼 암시하는 것처럼 지금 이 푸틴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전해지는 창구가 되게 넓어진 거거든요. 제가 이걸 봤을 때 한두 시간 전에만 하더라도 이 터커 칼슨의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400만 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푸틴의 영향력이 좀 강화된다. 여태까지 전 세계 미국 주도의 프로파간다에 눌려있던 러시아의 목소리를 좀 더 내보낸다.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크게 들고, 이 뒤에는 어떤 미국 정부도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시간 이상 열띤 지금 대화를 나눴거든요. 제가 전문을 다 봤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관심 있는 부분을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자, 이 인터뷰는 이틀 전에 2월 6일 날 크렘린궁에서 있었고요. 2시간 정도의 인터뷰였고, 최근에도 보면 뭐 푸틴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뭐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참 아주 우리가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론의 그 대중 매체의 장난질에 우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2시간 이상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열띠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그것도 엄청나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분야죠. 예민한 분야인데, 예민한 사안들인데 젊은 사람도 힘들다 사실은. 근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지금 푸틴 나이가 70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70대 초반이 돼서 저 정도의 두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예. 자, 특허 칼슨은 미국의 폭스뉴스의 주요 앵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뭐 사장이라고 할까요? 뭐 회장이라고 할까요? 그 전 세계 언론 재벌 머독이죠. 그의 갈등으로 지금 나온 상태인데, 나와서 아마 언론인으로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잘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뭐랄까 추진력까지 막 결부가 돼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이 푸틴의 인터뷰까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언론인이라면 지금 역대급 지금 일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이것의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좀 클 것 같다. 왜냐하면 저 개인이 여태까지 이제 간접적인 자료들로 파악했던 내용을 푸틴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푸틴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가 아는 것이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구나. 그 선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느꼈어요. 대부분은 제가 제 채널에서 소개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러시아 최고 수장의 입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 실리는 무게감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10시간 전에, 제가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캡처한 건데, 터커 칼슨은 이제 개인이죠. 폭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좌충우돌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박이 터진 것 같습니다. 구독자 110만 명인데 10시간 전에 380만 명의 조회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2시간이 넘는 분량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자그마치 댓글이 10만 개 정도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재미없는 이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숫자가 어디까지 치솟는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걸 비난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각 나라별로 이걸 짜집기 해서 2, 3분짜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설 연휴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외국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 성향에 따라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푸틴은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각 나라마다 실어 나를 때 요약해서 다 달라집니다. 자, 거기서 이미 한번 윤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는 저의 눈으로 본 윤색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거는 인도 언론인데 제목을 뭘로 뽑았느냐. 푸틴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러시아를 패배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제가 봐서는 저것도 이 주제와는 달라요. 푸틴은 이미 당연히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터커 칼슨도 뭐 나도 알고 있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걸 제목으로 굳이 뽑았다는 것은 그들의 독자들이 저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걸 환기시키고 싶다. 이게 윤색이 들어간 거죠. 자, 그 밑에 거는 일본 거예요. 예. 자, 침공하고 침공 확대한 것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한 게 아니다. 예, 이건 좀 더 단순하죠. 힌두스탄 타임스보다, 인도보다. 이것 또한 일본 사람들의 이때까지 믿어왔던,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서 형성되어 온 그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걸 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로 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 이거 영어로 다 나레이션이 붙었거든요. 일본 사람 누구도 저기 가서 푸틴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지금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변화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다 가셔서 보면은 아마 한글로 번역 누르면 웬만한 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덧붙이면은 바로 뒤집어 몇 시간 뒤면은 거짓말로 밝혀질 이야기를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언론의 아슬아슬한 모습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중에 초반에 많은 시간 30분 이상 정도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치논평의 165편에서 다룬 이 내용이죠. 미국의 프락치 전쟁이라는 부분이 있고 푸틴이 말하는 내용을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3, 40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정치논평 이 건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전쟁이 발발 후 핵심 내용만 말씀드려보면 나머지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미국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이거는 학계에서 그냥 다 알아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중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이거 정반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굳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전쟁이 발발하고 2022년 2월에 3월에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협상이 들어갔어요. 이스탄불에서. 그때 아마 터키하고 이스라엘이 가운데서 중재를 했다고 해요. 해서 거의 초안이 거의 합의를 다 했고 그 협상 대표가 지금도 유력 정치인인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가 그 중에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서명까지 했더랬어요. 다 된다고 봤던 거죠. 이때 당시 영국 수상이던 존슨이 나타나서 이것을 안 된다. 우리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러시아 이길 수 있어. 그때 러시아가 공세를 취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놀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설득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러시아한테. 그것도 이때까지 알려진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코앞에다가 탱크를 갖다 놓고 우리 보고 협상을 하자면은 그게 말이 되냐. 군사를 좀 물려라. 그래서 러시아가 그 말이 맞다. 협상도 잘 진행됐기 때문에 군사를 물렸더니 바로 이때까지 합의했던 내용을 우크라이나가 갈아엎고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했으며 러시아군이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격에 의해서 패퇴됐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 라고 웃으면서 푸틴이 이야기를 한 부분. 그 점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 이거 국내에서 거의 안 알려져 있죠. 여러분도 이제 이걸 제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고 그 언론의 힘을 행사하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던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아예 안 나오거나 피할 수 없다면은 잠깐 언급하고 사라진다. 그 대표적인 게 노드스트림 가스가 폭발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지를 하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저는 이제 이 채널을 2, 3년 운영하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균형 감각이. 보면 볼수록 다른 나라의 언론들의 수준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우리는 마지막에까지 밟히면 울컥하는 건 있는데, 욱하는 건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다. 자, 2022년 9월 29일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전황이 우크라이나한테 조금 유리했었어요. 초기에. 그때 미국 내부에서는 참모총장을 포함해서 지금이 미국 러시아와 협상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우리 동북아인 한국에서는 그때 낸시 펠로시 방문, 윤석열과 면담 불발 안 만나준 거죠. 그다음 미국의 집중적인 정치적 공세, 윤석열이 항복 선언하고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던 그때예요. 즉 그것은 미국이 트럼프 때 하던 그리고 21년 12월에 될 뻔했던 합의가 다 됐던 미국과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종전 선언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두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죠, 바이든이. 근데 제가 짐작을 하건대는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독일의 행태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토이면서 우리 편에 서 있지 않고 뒤로 살살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미국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폭발을 했죠. 미국이 한 짓이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대통령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더 듣게 되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 몫이에요. 자료는 제가 제공합니다. 네. 자, 의문의 가스관 폭발. 이게 확 덮였죠.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면 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 많잖아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만 보여주는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면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자, 특허 칼슨 이렇게 물어요. 근데 묻는 질문이 이래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테러다. 맞는 말이에요. 가장 큰 단일 화산 폭발 이런 게 아닌 다음에 단일 사건으로 인간의 문명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단일 CO2 최고 배출 사건이다. 이 말도 맞아요. 그렇게 환경 하면서 왜 이걸 부각시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스가 얼마나 유출됐으며 그게 대기 중으로 날아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메탄 가스가 다 날아간 건데 하늘로 엄청난 사안이죠. 누구도 건들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했을까? 흉내만 대고 말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IA 소행이다. 분명히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확신이 있지만 여기서 뭐 그런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지금 당신과 인터뷰에서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계좌는 아니다. 그래서 왜 미국을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푸틴이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스관을 폭파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에 제법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실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키면 미국밖에 없다. 요 정도 선에서 설명하고 말았어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칼슨이 물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자로서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인데, 야, 그러면 당신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왜 이것을 이 국면을 당신들한테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왜냐하면 서방 언론이나 유럽 언론에서는 그냥 푸틴은 침략자고 우크라이나는 희생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왜 안 그랬느냐?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한테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군대 정치에도 의미가 있죠. 언론을 장악하려는 거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50대 50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언론의 힘이 있어요.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는 더하다는 겁니다. 글로벌 프로파간다에서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이겁니다. 일단 영어라는 그런 제한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틀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자, 이거하고 그들의 CIA 정보망을 통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그 두 가지면 언론 장악과 비밀 정보 자기들이 캐비넷 정치, 글로벌 캐비넷 정치를 활용하면은 바로 실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의 수장들을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객관적이며 언론의 본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겉으로 주장을 하는 많은 유럽 언론 뒤에도 그 뒤에 전주를 보면, 돈을 대는 전주를 보면은 전부 다 미국 금융기관이 있다. 즉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다 휘두를 수 있다. 여기서 러시아는 인정한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억울하지만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참 희한한 푸틴의 설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BBC에서 보도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천연가스망이에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노드스트림이 폭파된 거예요. 저게 다 폭파된 게 아니고 뭐 불발이 있었는지 포탄이 지금 그 시한폭탄이 6개월 정도 이상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가 정도 살아남았어요. 파이프라인 2 포함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4개인가 뭐 이럴 건데 그중 한 개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독일이 스스로 닫았다. 그러면서 비싼 액화 천연가스를 사다 쓰고 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 노르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올라간 그 가스값 때문에, 연료비 때문에 독일 경제가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런 문자 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독일 차들 할인한다고 문자 계속 보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것은 왜 그래 잠갔을까 독일이? 예. 더 신기한 것은 여기 보시면 폴란드를 통해서도 독일로 가는 가스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도 가스라인이 가요. 지금 미국이 지금 푸틴의 말에 따르면 7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00조 원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다가 유럽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독일로 가스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 경로가 차단돼 있다고 그래요. 예, 돈을 주는 건데도. 폴란드에서 독일로 가는 것도 차단돼 있대요. 독일이 폴란드에 돈을 주는데도. 자,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터커 칼슨이 묻는 거죠. 아니 그럼 독일은 도대체 그들의 정치인들은 뭐를 위해서 정치를 하나? 자, 여기 푸틴 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노드스트림 폭파는 독일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것이다. 예, 독일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넣어서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독일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가스를 못 팔고 있다. 못 보내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이게 지금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뤘죠.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가 미국의 작품이라고 미국 정부부,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제보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그 미국의 탐사 전문 기자 세이머 허시의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뒤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다 확인이 되고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푸틴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한 게 있어요. 그 또한 이제 제가 쭉 다뤄왔던
정치노평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푸틴의 입에서 듣는다는 게 상당히 대단하죠. 그 지도자들의 퀄리티가 들쭉날쭉하잖아요. 푸틴은 중요한 사안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는 기본적으로는 푸틴의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해주면서 미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다.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당히 동량적인 언급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프래그매틱한 것 같다. 상당히 실질을 숭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러시아는 상당히 그 소울을 중요시 여긴다. 의리를 중요시 여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다르네? 라고 별 의미 없이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예. 그 말은 너희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안 그렇다. 한다고 하면 한다. 그리고 그걸 향후 미래에 대한 내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리를 중요시 여긴다.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하려면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나는 확신이 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러시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꼰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155mm 탄을 팔았을 때 그리고 뒤에 대여했을 때 러시아의 날쌘 반응이 있었어요. 너 깜짝 놀랄 일 한반도에서 대갚아 줄 거다. 이런 유의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엄포를 놓고 다음에 슬슬 웃으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복이 온다. 이런 이야기하고도 우리랑 상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그게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달랐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꾸 패착을 둔다.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힘은 달러의 힘에서 나오는데 현재 달러의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그거는 미국이 자초한 것이다. 자, 러시아 예를 들어요. 2022년 이전에 러시아에서 해외 결제를 할 때 무역에서 미국 달러가 50%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13%. 이거는 푸틴의 기억에서 제가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실제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위안 하나가 3%였는데 지금은 34%로 올랐었다. 즉 위안화가 1번이 됐다 이런 거예요. 2번도 이제 루블이에요. 루블도 한 30%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그랬느냐? 그게 아닌 게 미국의 큰 실책이라는 거예요. 왜? 금융 제재, 무역 제재, 그리고 뭐 은행 그 송금 체계를 못 쓰게 하니까 난 살아야 돼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걸 너무 남발하고 있다. 돈은 돌아야지 돈인데 이것을 외교적, 군사적 압박 카드로 쓰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달러의 용처를 계속 줄였다. 미국이 자기는 빚이 30조 달러나 되면서 자, 그래서 달러의 비중이 떨어지고 다른 화폐 비중이 올라가니까 심지어 동맹국들마저도 달러의 보유 비중을 줄인다. 자기들의 외환 바구니에서. 예. 이거는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빚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그 돈이 해외에서 다 스며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도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들이 찍어내는 것에 대비해서 빚도 이렇게 많은데 찍어내는 것에 비해서 물가도 그렇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것은 뭐냐? 달러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다 뻗어져 있어서 기축통화로 다 쿠션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쿠션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스스로가. 푸틴의 말 맞다나 이거는 미국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는 뭐 석유 수출국들도 달러를 안 받고 위안화 결제를 시작했다.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냐? 물어봐라 너희들한테. 예, 너희들도 경제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까는 거예요. 자, 23년 구매력 기준으로 그 구매력 기준 PPP라고 그러죠. 구매력 기준 GDP로서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 1위가 됐다. 그 전쟁 와중에 성장했다. 1위로 부상했다. 그저 미국의 수많은 금융 제재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우리는 더 살쪘다. 러시아 경제는 괜찮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나토의 주축을 이룬 G7이 보면 92년에 전 세계 GDP의 47%였는데 이거 뭐 구매력 기준인지 뭐 그냥 노미날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30% 줄어들었고 브릭스는 이제 일단 참여국이 넓어졌죠. 16%에 37%가 됐다. 이게 PPP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역전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의 44%가 브릭스에 들어있다. 사우디, 러시아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계속 자기 무덤을 파는 일만 한다. 제발 달러를 더 많이 써줘. 브릭 자네들도 우리 달러를 써주게. 훨씬 간편하다네. 안정돼 있거든, 시스템이. 나라도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걸 써주게. 그래서 미국의 구매력이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의 생산 기반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것을 너 달러 쓰지 마. 달러 시스템에서 나가. 내가 벌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러시아 예를 들면 벌을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줄여놓는 거죠. 그러면 조금 뭐냐, 빚이 늘 때 그것이 미국 내에 훨씬 많이 머물게 되는 것이고 돈을 조금만 찍어내도 물가가 폭등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종이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푸틴이 했고요. 자, 이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GDP, PPP 기준이죠. 이게 보면은 IMF 기준으로 보면은 IMF 기준이든 월드뱅크 기준이든 중국이 1등 된 지는 됐어요. 그 차이가 커요. 미국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세계 1위의 경제국이라면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국 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죠. 미국 문제 없습니까? 또 엄청나게 많죠. 중국은 너무 체제가 안정되기 전에 너무 빨리 커져서 거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으로 만들어놨던 게 그들이 노화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거품으로 주저앉았어요. 거품은 똑같이 많아요. 근데 방식이 좀 달라요. 자, 3등이 인도죠. 4등이 일본이고 푸틴이 5등이라고 한 것은 여기 보면 IMF 자료를 보면은 독일이 5등이고 러시아가 6등으로 돼 있는데 월드뱅크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은 러시아가 5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푸틴이 직접 말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뉘앙스가 좀 있어요. 묘해요. 예. 자, 중국이 너무 거대해지는 거 아니냐. 칼슨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도 종속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싫어서 중국을 선택했는데 더 희한한 나라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세계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푸틴이 여기서 저는 답을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웃은 선택할 수 없는 거다. 당신이 친척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은 100% 마음이 들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한 존재다. 이게 있고 이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성이 있어요. 너희들 어렵잖아. 지금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세계는 또 중국 밑으로 다 줄을 서게 돼. 그게 나도 100%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미국아 어째 좀 해봐. 자존심 그만 세우고. 응? 우크라이나도 다 끝났잖아. 거기서 체면을 좀 너희 이제 고민을 다른 방식으로 해. 어떻게 다르게 더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러시아를 한번 뒤집어 볼까. 이런 거 그만하고 프로파간다나 이런 거 그만하고 진정하게 내가 진짜 체면을 세우면서 러시아랑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국경선이 2,000km나 된다. 중국하고 100년째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걔들은 협상을 할 줄 안다. 중국은 양쪽의 의견이 안 맞으면 대충 그 정도 가운데에서 맞추려고 한다. 즉 그 말은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만 챙기려고 한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패대기를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러시아 총수되고 있지 않다.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그리고 되게 상보적이다. 왜? 중국은 생산이 잘 좋고 러시아는 자원이 있잖아요. 상부적이다. 그 말 틀리진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뼈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 개선보다 미국이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훨씬 더 빠르다. 우리보다.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럽 이런 나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왜? 미국은 쇠락하니까. 예. 그리고 유럽 경제도 힘드니까 중국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미국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동맹 관계인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그들도 중국하고 일하고 싶어한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나. 우리 욕할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는 미국이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깨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집단들한테. 그게 이번에 터커 칼슨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중국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푸틴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 그래서 푸틴이 또 한 번 더 짚어줘요. 자, 예전에 로마 제국이 망하는데 500년이 걸렸다. 근데 미국은 그거보다 엄청나게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다. 예. 빨리 미국 엘리트들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러면서 푸틴이 재미있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뭐냐? 미국에서는 뭐 부시가 되게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부시는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자기하고도 절친했다. 마음이 잘 통했다. 트럼프하고도 말이 잘 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터뷰가 바이든에 던지는 강력한 간절한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여러 대통령이 거쳐가더라도 대통령 그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밑에 있는 참모들 그 엘리트들 제가 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군산 복합체 이런 쪽으로 이제 불리는 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들이 그 세력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묶음으로. 네. 지금 이제 바이든의 판단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의문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현실을 이제. 예, 이거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제가 봐서는 푸틴의 제안이죠.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죠. 미국이 아직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은 부드럽게 우아하게 그렇다고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대는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다. 멋지게. 예. 저도 예전 정신호핑에서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푸틴이 또 똑같이 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가자 전쟁까지 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압박은 가하고 그 외 후티나 뭐 그 외 뭐 시리아 내 저항 세력, 이라크 저항 세력 거기다가 뭐 저기 지상군을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란하고 싸울 수도 없고 자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 다 해줬고 푸틴의 다음 행동이 뭐냐 푸틴이 북한 방문이 있다 이 메시지가 뭐냐 이게 일이 모아지는 것 같아 깔때기처럼 그 이야기는 전혀 안 하죠 당연히 이 인터뷰에서는 그렇지만 다음에 푸틴 행동은 북한 방문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이 뭐 유엔이 하지 마라 그래도 한다. 전 세계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한다. 브릭스에는 제가 봐서는 북한이 들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나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북한을. 그게 저는 이제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한 번 더 그걸 확인하게 돼요. 왜냐, 푸틴 바보가 아니거든요. 바이든이 노드스트림 폭파할 때 북미 종전선하고 같이 저울질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미국이 자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카드로서 남겨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이든, 내가 네 재선하는 거 응원해 줄게. 이리 와라. 그런 게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네, 물론 제 해석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